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5,371.1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45% 오른 1,149.43에 종료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4.8원 오른 1,450.2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올라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371.1, 코스닥은 1,149.43으로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4.8원 올라서 1,450.2원을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와 환율 소식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는 가결됐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내부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두고 민주당의 내부 반발은 여전한 건가요? 네, 1인 1표제 가결 이튿날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또다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까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진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당 여부에 대해 전당원 여론조사는 물론 토론도 해보자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재선 모임에서도 속도 조절 요구가 나왔는데 선수별 모임을 계획 중인 지도부는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합당을 뒤로 미루자는 건 쓸데없는 소리다, 전혀 아니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청하되 후퇴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1인 1표제가 중앙위 투표에서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는 아슬아슬한 수치로 통과됐고 일정 연기 주장도 만만찮아 타협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뒤에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취임 뒤 첫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짚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미 통상 마찰 등 외교 안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5대 혁신 정책을 발표했고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불체포 특권 축소와 선거 연령 16세 하향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이재명이란 이름만 30차례 언급했는데 말미에는 정권의 황금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며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당내 현안이나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빠진 가운데 당 안팎 개선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에 나서 얻을 게 무엇이냐며 공조의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제의총에서 장 대표는 대표 연설을 끝내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재신임 당원 투표 수용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지선 결과에 따라 거취를 맡기겠다는 뜻인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도 쟁점인데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논의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여야 간사 등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경위는 설 연휴 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기로 정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인데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을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벼르고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이번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관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양국이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과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관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틴한 행정 절차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면서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들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지 주목됩니다.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인 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공장 3층에 있던 제빵기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입니다. 네, 합동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이 특정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1차 합동 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2명을 포함해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모두 3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공장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하고 불이 시작된 위치와 불이 번진 범위 등을 조사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발화점은 빵 만드는 기계 부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오늘 감식 결과 불이 공장 R동 3층에 있는 식빵의 모양을 만드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 2명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오븐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또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빵을 만드는 기계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오늘 참여한 기관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가로 참여하는데 오전 중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합동 감식에선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 지점은 잠정 파악됐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조사당국은 보다 자세한 감식을 통해 SPC 공장에서 난 R동 3층을 위주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3층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전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약국으로 후진하던 SUV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 앞 인도에서 장사를 하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일하던 자매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SUV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혹 제기 후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어제 강 의원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에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4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까지 2차례 조사한 경찰은 지금까지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에 대한 어제 조사도 장시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들어선 강선우 의원 11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취재진들이 묻는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첫 소환 이후 강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불러 1억 수수 의혹과 더불어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고려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호 의원의 입장이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혹이 제기된 이후 SNS를 통해 전 사무국장이 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것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한 뒤 반환한 것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전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금품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집안 싸움이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수건 공약인 전당원 1인 1표제가 좌초 2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당무 표결에서 국회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면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청래 대표 연임에 유리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찬반의 핵심이었는데 이 기사를 몰아서 정청래 리더십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년은 1894년 동학 농민들이 시작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당내의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당원의 힘은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힘입니다. 당원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게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좀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훈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권리당원들의 표 가치를 국회의원 등 대의원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가 재수 끝에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동학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요즘 합당 논란까지 더해져서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데 정청래 대표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건가요? 글쎄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게 1인 1표든 합당이든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표로서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 당에 필요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반문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에게 많은 득표를 해서 이겼다고 해서 1년 후 이 정청래 대표가 꼭 그럴까요? 그런 보장을 누가 하죠? 그 전제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연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프레임들이 있으면서 이제 논란이 있고 논쟁이 되고 막 이런 것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1인 1표는 민주당의 오랜 꿈이었고 해왔던 일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1인 1표를 도달하고자 노력하셨으나 그때는 20대 1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표 가치를 거기까지만 수백 대 1에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대1을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 재임 시절에 이제 이어달리기를 해서 비로소 국민의힘은 1인 1표를 제가 알기로 막 10여 년 훨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민주당이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을 더 늦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당원
중심 정당의 모습을 이제 비로소 민주당이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은 좀 궁금합니다. 과연 1인 1표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해서 다음 당대표 연임에 좋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왜 당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인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나는 이번에 놀란 게 1인 1표 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어떤 똑같은 당원인데 어떤 당원의 한 표는 20표 가치가 있고 어떤 당원은 한 표 가치가 있던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진통을 겪었을까? 결과적으로 이 진통은 민주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제도가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 1라운드는 당원 1인 1표제로 제도를 바꾸는 거고 2라운드는 아마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번에 1라운드에서는 어떻든 간에 재수라고는 하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8월 2일 날 투표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61.74%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일반 권리당원에서는 66.48%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상대 후보보다는 배 이상 받았더라고요. 근데 대의원들 1인 20표 권리를 갖고 있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대의원이 없어지고 똑같이 1인 1표제로 간다 그러면은 8월 2일 전당대회 기준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로 소급 적용했다면 그럼요. 크게 이겼을 유리한 것이다. 고지로 간 거죠. 근데 저는 이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런데요. 정말 강성 당원들, 열성 당원들 한 20%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당권 다 먹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건철승 의원이 얘기했던 이 우려 부분들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당원 구조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이 정말 한 20% 정도의 당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당 운영을. 과연 그랬을 경우에 당원 주권 시대란 게 정말 민주주의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당원 주권 시대가 오히려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너무 커질 수 있다. 포퓰리즘의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1인 1표 성사의 자신감으로 기세를 몰아붙여서 2라운드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내부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매서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론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 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될 때 패배했다. 감정을 넘는 순간 민주당의 분열과 이재명 정부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진화를 시도하면서 어제 오찬도 함께했던 이현주 의원, 오늘도 살벌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이 숙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좀 매서운 단어는 다 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권 의원께서 이제 강성 지지층 20%만
어떤 장악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양당의 당원 수가 소위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저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당은 그 당원이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 무려 11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은 500만 명이 넘는 이 상황 속에서 100만 명이 넘는 당원을 특정인의 어떤 뜻대로 조직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정청래 대표가 작년 8월에 권리당원에서 높은 득표를 해서 당선됐다고 해서 혹시 다음에 만약에 연임 대표에 만약 출마한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겠냐.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그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입당을 해서 또 정청래를 찍어줄 거다라고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아니 조국 대표도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찍지 왜 정청래를 찍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 가정과 전제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00만이 넘는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의 뜻은 질서 있는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말씀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선 국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열심히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물어갈 것인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내내 그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될 것이어서 갑자기 무슨 뭐 밀실에서 제안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옛날 과거의 제왕적 총재들처럼 지금 합당이 완료됐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합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의사를 모아주십시오라고 합당 제안을 이제 시작한 것이지 과거처럼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과거 총재들이 밀실에서 모여서 합당 발표합니다라고 무슨 종료된 거 선언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지금 당원 주권주의에 맞도록 그렇게 당원들의 의사를 차분하게 질서 있게 물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선언대로 그 결과 당원이 합당을 하라고 하시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듣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이현주 의원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2인자들의 반란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고요. 합당을 찬성하는 이성윤 의원은 사랑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당을 하려면 이제 스케줄상 3월까지는 해야만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합당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쪽은 친청이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다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친명이라는 이현주 의원. 근데 이현주 의원이 뭐 2인자 로마사까지 인용하면서 2인자 3인자들이 로마 시대에도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보고 어제는 직격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 부분들이 오늘은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건 반대는 반대인데 완강한 반대인데 차기 알박기라고 왜 민주당이 숙주가 돼주냐. 이 얘기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오늘은 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국 대표를 그래서 오히려 조국 당에서 발끈해서 나 합당 못하겠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라는 게 좀 읽혀지는데 저는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은 매일 연일 부동산 잡겠다고 계속 SNS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계속 발언하시는데 아니 그 대통령을 받쳐줘야 될 당은 지금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친명 비명이 나누고 가지고 친청이 나눠서 매일같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집권하고 뭐 2, 3년 차가 되면 모르겠는데 1년 차밖에 안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국민이 피곤해진다. 그러면서 좀
빨리 이거 조기에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잡한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더 복잡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를 이번 주 중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승부수다, 코미디다, 당내 의견도 엇갈립니다. 장 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연설에서는 당내 현안이나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요. 조만간 재신임 당원 투표를 수용하거나 지방선거 결과에 거취를 맡기겠다는 등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재신임 투표요? 네, 뭐 그런 내용도 그나마 이 갈등 구조를 갖다 종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재신임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다. 재심을 물어서 지면 물러나겠습니까? 그 설령 이긴들 그러면 제명 처분의 그 과오가 없어집니까?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을 지금 좀비 정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비 정당으로까지요? 강성 지지층 당원들한테 묻는 것은 저는 재신임이 별로 의미가 없다. 재신임을 물으려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다수의 국민들한테 물어야 된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대표 연설을 마치고 거취 표명을 할까 관심이었는데 아직은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신임 투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재신임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 불거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연설 끝나고 뭐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그날 이제 이미자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당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이 재신임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나면은 당의 이제 장동혁 대표나 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친한계가 늘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제명 처분을 하고 나면은 이게 통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분열은 더 심각해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선거는 1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장 대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아이디어로 재신임 당원 투표도 할 수 있지 않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저는 제가 어제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마치 장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음모다라는 차원에서 그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걸 재신임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는 의원들 간의 갈등이지만은 당원들 간의 갈등이 더 노골화되고 증폭될 텐데 과연 지금 시기에서 그걸 꼭 해야 되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당대표에 뭐 문제가 나오면은 전부 다 당원들에게 재신임 물을 거니 이건 나쁜 선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로 우리 의원총회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재신임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거는 묻지 않는 걸로 의결을 해주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미자 의원도 그 자리에서 내 발언을 취소하겠다. 김용태 의원도 재신임 투표하는 내 의견 철회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내대표가 그러면 의원님들의 총의로 재신임은 묻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종결을 하면 끝날 문제인데 송원석 대표가 이렇게 보니까 막판에 의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신임 투표를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경우는 지금 한동훈 제명은 지금 제명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제명 문제가 낳게 된 것도 결국 당의 단합과 혁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갈등과 분열 없이 당을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 거취 표명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 또 대통령,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실패나 신뢰를 잃어서 지지율이 바닥을 어떤 막 그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이 없을 때 그때 어떤 대안 세력으로 건강하고 실력 있는 야당이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60%를 넘나들고 있고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 연일 정책 메시지를 매일 발신하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당내 정비도 되지 않은 저런 내용에 휩싸여 있는 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야 대통령과 이런 많은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나 지금은 영수회담을 제안할 자격이 없는 제1야당의 대표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치용으로 제안하는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로 낸 것에 불과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저도 저 자리에 들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께서 처음에는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정치적 말씀하시고 뒤에 이제 입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정권이 교체가 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죄송하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말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관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여당에게 제안하는 그러한 정책 제안도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여당 같은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직 태세 전환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했습니다. 집안 정리부터 좀 하고 나서 대통령 만나자고 해라 좀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머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활동을 펼쳐온 전한길 씨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가 뭐 손흥민인 줄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 내일 개봉됩니다. 내란이 유령이 아니라 실체인지 아닌지를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꺼주기 바라고. 전한길 씨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보수 유튜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장동혁 의원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전한길 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택할 경우 내가 장동혁 대표를 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면 좀 착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한길 씨는 사실은 저 경산 출신이에요. 그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저도 가끔 전화 통화도 하고 했던 저는 한국사 강사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저 전한길 씨의 성품 자체가 원래 어찌 보면 좀 정의롭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 관계가 없던 사람이고 근데 누군가 어느 날 이 백지에다가 지금 윤어게인, 그 다음에 계몽령, 그리고는 부정선거란 걸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나는 저 사람 그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사실 지난 탄핵 집회 때는 안 불러냈어야 돼요. 집회 때 나가서 자기의 연설을 듣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더 저렇게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62일 동안 미국에 사실은 피해 나가 있었던 거예요. 도피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전한길 씨가 지금 내란 선동하고 명예훼손죄하고 여러 가지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아마 곧 12일인가 소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62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아마 손현보 목사님께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시고 전화를 해서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영영 못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인터폴에 의해서 체포돼서 들어올 그러한 불상사도 있으니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들어오면서도 저 양반이 겁이 나니까 들어오기 전에 전한길 TV를 통해서 나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기 지지자들을 공항에 모으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막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러 왔습니다 얘기하지만은 그 내심 속으로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한길 씨가 없는 162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상황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2월 19일이면은 지금 내단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전한길 씨의 남은 백지에 이제는 계몽령이나 윤어게인은 지워내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이 부분들 본인이 봤던 한국 현대사, 한국 역사 속에서의 어찌 보면 바른 올바른 정치라는 것들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좀 주변에서도 더 이상 저 양반을 부추기거나 이런 윤어게인 계몽령 이 대열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예, 저희가 과거 전당대회 과정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전한길 씨를 굉장히 칭찬을 했고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지금 이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내가 장동혁 대표를 버리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런 보수 유튜버들과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저러한 아스팔트의 강성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지요.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 전략이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이후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이끄는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윤석열을 교도소로 면회가는 시점 그 안에는 무엇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분기점이 돼서 면회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상으로 돌아오는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면회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이미 장동혁 대표는 넘을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를 지금 입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자당을 국민의힘을 좀비 정당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좀비는 뭡니까? 죽여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물면 전염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역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런 어떤 역사의 교훈을 잊고 지금 점점점 자기와 같은 그런 세뇌된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비 정당이 된 것이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장동혁 대표가 보수 유튜버나 전한길 씨 같은 저런 인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되면 당장 재신임은 코미디라고 했고 하지 않기로 했으니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 지방선거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평가받고 정리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금 남겨진
수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여야 내부 상황이 모두 복잡한데요. 집안 싸움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주시죠. 아마는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SNS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부터 확인하시죠.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야당은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56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모두 12명이라며 대통령 주변부터 정리하라고 쏘아붙였는데 이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님의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며 단식 후유증으로 말릴 힘도 없다고 비꼬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개딸용 사이다 정치라고 했습니다. 개딸들한테 줄 수 있는 사이다는 뭘까? 부동산을 때려잡자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더 세게 다주택자들하고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아쉬운 지점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저걸 5년간 임기 내내 직접 소통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제 아마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말릴 힘도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부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다시 법이 부활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걸 계속 유예해서 3번 유예했어요. 4년 됐으니까.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유예를 했냐 하면은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집값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팔도록 해주려면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서 줘야 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이를 유예했던 부분들을 이제 5월 9일 되면은 종료가 되는데 이제는 법대로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서 마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야당 같은 경우를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저렇게 할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는 조금의 효과는 있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을 안정화시켰다고 해서 계속 규제 일본대의 세제 정책을 한 겁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도 제일 처음 등장한 게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미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민주당 정권 있을 때 미친 부동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걸 규제 정책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1월 29일 날 공급 대책도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SNS로 그리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는 4번에 걸친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대통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속마음은 지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경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차관은요 1차관 한 번 갈았죠. 2차관도 한 번 갈았어요. 국토부가.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잘 알아요. 7개월 만에 차관을 1차관도 한 번 경질시키고 2차관도 경질시키는 게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야, 이 부동산 정책 이거 때문에 우리 이 정부가 이 가져야 될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시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저래 나서시는 거는 대통령이 과신이에요. 지금 60% 이상의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5천 이렇게 빨리 달성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하면 돼. 부동산도 내가 하면은 나를 시장이 못 이겨.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시장은요, 대통령이나 정부나 권력이 통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됩니다. 시장은 빨리 양질의 많은 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은 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그 사람들에게 뭐 이 세금을 더 많이 불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잡힌다라는 걸 대통령께 정말 조언을 드리고 충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다주택자 겁박하지 말고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여당 의원 다주택부터 처리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일간지 중앙일보가 매도 의사를 물었는데요.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 24명에게 매도 의사를 물었더니 팔기 어렵다고 한 의원이 한 6명 정도였는데 사유가 다양합니다. 오형제가 뜻이 맞아야 하는 상속주택인데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 또 팔게 되면 세입자가 주인이 바뀌어서 전세금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 시아버지가 물려주면서 팔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여러 사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일반 국민들도 이제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당연히 그래서 투기성 다주택자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같은 잣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공천 기준에 이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저런 상황들을 잘 전부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당이 모범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을 당연히 같이 낼 수도 있고 교대로 내면서 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래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기도 했지만 이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망국병이라고 진단을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에 다 원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이 정도로 대통령이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게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NS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대통령이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망국병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금은 코스피라고 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망국병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정책 의지와 그다음에 그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애민심,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뭐 과유불급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코스피 5천을 공약했을 때 비웃었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했을 때 그 거짓 공약을 찢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임기 8개월 만에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됐고 GPU도 26만 장이 확보됐어요. 그런 어떤 것이 과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이자 애민심이고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확실한 정책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민수 의원은 뭐 이재명은 한다라고 외우라고 하던데요. 제 인터뷰에서. 네, 물론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성은 아니고요. 처분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의 사례 소개해드렸지만 처분하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참모진이 많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0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5년 동안 10대 그룹 270조 원을 포함해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재계 핵심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 중심축을 만들기로 했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거라면서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화답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투자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10개 그룹 270조 원을 포함해 모두 300조 원 정도를 지방 투자를 위해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류진 회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선 비공개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한중 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또한 화두로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책이 다뤄졌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재계 인사들과 만나기 전에는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글을 다시 적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문사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규제는 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끝나는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젯밤엔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5,371.1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일 종목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오늘 주식시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7% 급등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기간 매수세에 바로 상승 전환했고 장중 5,37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1.57% 오른 5,371.1의 장을 마치면서 종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1조 원, 외국인이 9,4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1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삼성전자는 0.96% 오른 16만 9,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이 1,001조 107억 원으로 우리 증시에서 단일 종목 처음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7% 내렸지만 90만 닉스는 사수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에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미국에서 연초부터 좋은 실적을 낸 현대차와 기아도 2%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45% 상승한 1149.43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증시 하락에 돈을 거는 투자자 역시 늘면서 공매도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가 141조 999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 공매도 재개 이후 1년도 안 돼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4원 8전 오른 1,450원 이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5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도 역시 비공개 상태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최대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은 오늘부터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원장 측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전제를 깔고 상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면서 즉각 보고가 미흡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거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변론 종결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한편 한학자 총재는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요? 네, 한학자 총재는 오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구치소에서 3차례 낙상 사고를 당해 전신에 통증이 퍼져 진통제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어렵고 입원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그다지 되지 않아 구속사유가 소멸됐는지 가늠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한 총재 측의 호소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며 보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호중 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명이 김 씨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김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